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 얘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갈등 진행 중이죠. 근데 뭔가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 추가 도발은 없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어제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그런 개정안을 공포했고 관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수출 규제 추가 품목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통상 백색 국가 이렇게 뺀다 하면은 이러이러한 품목들은 규제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략 물자 특별 포괄 허가라는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 여긴 또 우리가 적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동안 수출 물자를 잘 관리한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백색 국가와 거래하는 것처럼 대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기업들과 우리가 또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기존과는 사실상 달라지는 게 또 없다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자, 그리고 뭐 캐치홀 규제는 예정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변한 것 없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규제 품목 추가하지 않고 무기로 남겨둔 일본이다.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수출 규제 추가, 품목 추가하는 거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공란으로 두고 일단 뭔가 지켜보는 듯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대응 따라 언제든 추가 지정 시사 그리고 국제 여론 악화 의식해서 국가 분류도 바꿨다. 이 국가 분류 바꿨다는 건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요. 이 수출과 관련해서 백색 국가와 비백색 국가로 딱 두 가지로만 구분했는데요. 어제 관보에 게시하면서 동시에 이 구분을 네 가지로 A, B, C, D로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B등급에 놓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B등급의 1급 국가와 C등급, D등급은 국가 이름도 공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제 중소기업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기업 찾아간 문 대통령,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낸 것도 우리 기술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술 개발한다.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부품 국산화 기업 SBB테크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가져야 또 그 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일본 당국자의 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経済報告や対抗措置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そういう意味で韓国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기술력입니다. 이번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우리가 따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면서 그리고 가장 기다리고 우리가 뭔지 궁금했던 수출 규제 품목은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뭔가요? 마치 경제 보복이 아닌 척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국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국제적으로 좀 눈치도 좀 보는 것 같고 예.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한국 정부를 더 지켜보겠다. 예,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 놔두면서 예. 수시로 밀었다 당겼다 하겠다. 예.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무역 보복이다. 예. 이런 비난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역 보복은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A, B, C, D로 나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특징은 예. 애매모호함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백색 국가다 아니다였는데 예. 이번에 A, B, C, D로 나눠가지고 예. 자율 인증 프로그램을 받은 기업은 심사를 면제해줘요. 예. 과거처럼. 예. 근데 나머지 뭐 군사 전용이나 예. 이런 품목 1,100개 예. 그 이상 되는 품목은 일일이 정보 허가를 받아라. 예. 그래서 90일 내에
허가를 해주든지 안 예. 해주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90일 내에 해줄 수도 있고 90일 다 돼서 예. 야, 서류 하나가 맞춤법이 좀 달라. 다시 해와. 예. 그럼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한국 기업을 목줄을 죄고 있겠다. 그러니까 그 품목이 지금으로서 어떤 게 적용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이번에 품목이 지난번에 반도체 세계 품목 나온 것처럼 예. 품목이 나왔으면은 예. 우리 기업이 빨리 대응을 할 텐데 비상이 걸리고 이제 일사불란하게 뭐 예. 대응책을 나오는 텐데 예. 어느 품목이가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은 한국에 대한 규제는 예. 내내 하되 예. 속도는 조금 늦춘 듯 하면서 불확실성 하에 한국을 잡고 있겠다. 예. 국내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예. 정부 관계자나 지방자치단체 예. 이런 데서 서류 내면은 서랍 속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서랍 속에 넣어놔요. 기업은 급해 죽겠는데 예. 땅 사놓고 빨리 공사해야 되는데 예, 예. 담당자는 서랍 속에 예, 넣어놓고 예. 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불확실성 하에 예. 한국을 누르고 계속 한국 정부를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집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낸 것도 우리 기술력이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건 요즘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예.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도공을 탐내서 많이 가져갔죠. 납치해간 거죠, 납치. 수만 명이 갔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공이 우리나라는 천민 대접을 받았는데 예. 일본 가서는 다이묘들이 거의 동등하게 대접했어요. 심수관씨 그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기술을 가져가가지고 예. 개발을 해서 유럽에다가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미천을 예. 도자기 팔아서 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은 가져가다가 큰 성공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말을 하기 전에 예. 정말 우리가 할 거를 좀 했느냐. 우리가 진짜 이공계 우대를 좀 했느냐. 예. 중국만 해도 장관들 이공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공계가 이게 홀대박은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일본 규제를 앞두고 급해서 기업 예. 모범 기업 가서 저렇게 한 거는 좋긴 했지만 예. 정말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하려면은 예. 기술자들 양성하게 주 52시간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예. 반기업적인 제도 예. 이런 것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수현 평론가. 일단 일본의 저런 약간 모호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사실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게 뭐 차악이다라거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예. 볼 수만은 없는 게 계속 그 불확실성 자체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내용을 바꿀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제 향후에 또 이번에 8월인데 예. 8.15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있고 또 독도 방어 훈련 할 거냐 말 거냐 예. 여러 가지 한국 정부의 일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8월 28일경에 또 그 전까지도 뭐 변화의 여지도 있고 그때부터 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부를 걸어놓고 가겠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독도 훈련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백색 국가가 이제 백색과 제해가 정식 지역된 28쯤에 품목을 추가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뭐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혹은 예. 이제 그걸 지켜보고 일본에서 수를 낼 수도 있겠지만 예. 한국 정부가 좀 옴짝달싹하기 어렵도록 또 미리 예. 그렇게 걸어두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국제사회를 예. 의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예. 일단 예를 들면 이제 독일하고 그리스 사이에서도 예. 전쟁 배상에 관련한 논쟁들이 있는데 예. 솔직히 우리나라도 비슷한 처지지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다수 국가와 시민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자유무역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정부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냐 아니냐, 뭐 백색 국가냐 아니냐 이 구분법을 좀 바꿔서 마치 월드컵 시트 배정하는 것처럼 예. 네, ABCD 그룹으로 나누고 이런 좀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수를 개발해낸 게 아닌가. 예, 세계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분명히 클 거라고 그러니까 여론 봅니다. 의식해서 마치 뭔가 아닌 척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대체 어떤 카드를 쓰려고 그러는 건지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겨냥해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 측에서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번역상의 오류, 오역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적반하장 말에 일본이 발끈한 이유가 혹시 다른 데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본 보복 비판하면서 쓴 표현이 적반하장인데 일본에서는 도둑이 뻔뻔하다로 지적이 됐습니다. 직역. 우리가 통상 적반하장은요. 이게 무슨 꼭 도둑을 뜻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되려 화를 낸다. 뭐 이런 의미에 가까운데 일본은 이거를 도둑이란 쪽에 번역이 들어갔답니다. 강조가 돼서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화낸다는 뉘앙스인데 일본은 우리가 도둑인가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니치 신문은 통역사 의견 듣고 문제 제기를 했고 번역이 사태 기운 증명이 있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여기 좀 더 자세히 있습니다. 지금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 굉장히 이 기사를 신중히 다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을 정색을 하며 강하게 나온다는 표현으로 의역을 해서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마이니치 신문만 이랬고요. 다른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NHK 등 상당수 일본 매체는 도둑이 정색하고 뻔뻔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화낸다라고 번역하는 경우와 도둑이 정색하고 뻔뻔하게 나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완전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 보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모든 TV 시사 프로그램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도둑으로 몰았다. 이렇게 해석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태가 더 악화된 거다. 이재용 의원님, 네. 이거 뭐 진짜 이랬을까요? 이런 어떤 물론 우리하고 말이 다르니까 번역에 오류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 예. 양국 간의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말이 잘못 전달이 됐을 때, 예. 우리의 의도하고 다르게 전달이 됐을 때, 예. 그것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고 이 기사와 관련돼서 예. 그 번역 때문에 그런 그 반응이 나왔다면은 그걸 우리가 상관하느냐 상관하지 않느냐 예. 그 국민적인 정서는 그 차지해 두더라도 예.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이 돼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화면 좀 다시 봐주시죠. 제가 과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이 적반하장은 한자 아닙니까? 그럼 일본에서도 이 말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안 쓰나요? 적반하장 그대로 그냥 일본에서 표현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일본 언론은 정색하면서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번역한 곳이 있고요. 도둑이 정색하고 뻔뻔하게 나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뜻이요. 근데 적반하장을 일본 분들은 그 한자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번역이 됐다는 거. 이 점은 제가 글쎄요. 제가 깊숙이 취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 한 사례로 예.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서 한 많은 민족 이런 얘기 많이 예, 쓰지 예. 않습니까? 그 한이라는 글씨도 예. 뭐 당연히 뭐 한자니까 중국에서도 알고 일본에서도 알지만 그 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은 중국이나 일본은 또 뭐 알아듣질 아예 못한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 그 한많은 민족이라는 이 뜻이 그 얼마나 깊숙이 우리한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때 같은 단어를 예. 사용해도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딴 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그 두 개의 언론이 예. 두 개의 다른 그 해석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적반하장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뭐 한글은 존재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예. 아마 틀리게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읽었을 때 원문은 한글이고 뭐 영어로도 내고 일어로도 내고 중국어로 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야 좀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저거를 극복하려면은 예.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수록 일본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 공부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2차 대전 후에 일본 예, 항복한 예. 다음에 미국이 일본 사람을 예. 도대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를 시켜서 예. 책을 쓴 게 국화와 칼이에요. 예, 예. 그 미국 사람들이 뭘 궁금해했냐면은 일본이 미국한테 싸워서 지는 줄 알면서 왜 끝까지 했을까? 예. 정신력하고 예. 물리력하고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천황이 항복 8월 15일 날 하기 하루 전까지도 예. 일본은 절대 항복 안 하고 군인들이 성을 막 포위하고 예. 했는데 천황이 발표하자마자 조용해졌어요. 야, 참 희한한 나라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미국이 저 나라는 왜 포로가 없냐. 포로가 되기 전에 다 죽어요. 그리고 군의관이 치료하다가 적군이 오잖아요. 예.
환자들을 다 사살하고 가요. 그거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충하고 효는 중국, 예. 한국, 일본이 예, 같은데 특히 의리라는 말이 완전히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써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걸 의리라고 하거든요. 예, 초콜릿도 혼내 초콜릿하고 기리 초코가 있어요. 예. 혼내는 마음이 좋아서 진짜 좋아해서 발렌타인에 주는 거고 기리 초코는 직장 상사니까 마지못해서 주는 게 기리 초코예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완전히 일본에 다른 또 그런 거를 표현이 다 있나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수록 일본은 좀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야, 저 인간이 하면 예. 욕인데 일본에서는 그 인간이 하면은 아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같은 한자지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우리가 한국이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좀 더 공부해서 그 사람들의 예. 정신 세계를 좀 알아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뭐 한일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는데 여행 얘기가 많은 신문들이 오늘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얘기 지금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행에 계신 분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일본 여행 많이 안 가고 일본 분도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요. 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치가 민간 교류 막아도 됩니까? 여행업계 쓴소리들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 현장 가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국내 여행 활성화 대안 내놓자 시민들 불매운동 이해하지만 정치권 지자체가 자꾸 이런 거 부추기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행업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구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가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관광업계 관계자들도 다 참석하였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이깁니다. 관광은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행업계 관계자가 저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정부나 지자체는 좀 안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묘해졌죠. 자, 그리고요. 우리 관광객도 일본에 안 가니까 일본도 지금 타격으로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 손님 뚝 끊겨 매출 50% 이상 줄었다. 일본 지역 경제 아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일본도 지금 타격받고 있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다음 날 일본 도토리현, 그다음에 오카야마현 가보니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에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던 관광지, 골프장 예약 이딴 취소에 온천 숙박업소 단체 관광객 급감했습니다. 아, 일본 여행업계 타격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토리현 관광업계에 긴급 자금 지원 나섰고요. 항공노선 폐쇄 막아달라 한국의 직원을 급하게 읍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끊지 말아달라고. 현지 일본인들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로 비화돼서 안 된다. 서로 양보해서 대화로 풀읍시다. 대화로 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도 관광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국내 관광은 더욱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 인프라가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또 안내 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또 실제로 이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인데 그 먹거리 분야에서 좀 세계화가 좀 덜 돼 있는 그런 여행을 취소하신 국민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분들께서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 마음에 부응해서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간을 소개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가지 말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행업계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민간 교류를 좀 정치적 외교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를 하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청소년 교류를 막고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민간 교육까지 막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뭔가 이제 한국 관광 얘기를 강조하러 갔다가 여행업계 관계자가 이제 쓴소리를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요.
굉장히 좀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아픈 대목들이 섞여 있어요.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아베 정권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렇죠. 일본 전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본 국민 아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일본 국민이 같이 피해를 볼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한테는 다 같은 한 덩어리의 일본이기 때문에 같이 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말을 했지만 예. 어쨌든 그 대응책은 세우고 있는데 그게 딱히 그 요소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지금 고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관 차원에서도 정치가 뭐 이렇게 민간 예. 교류를 막거나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그 어쨌든 그 예. 관 차원에서도 예.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정부 여당 쪽이나 그다음에 여야연합 뭐 둘 다 보면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요. 자, 이재용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해찬 대표의 예. 발언을 보면서 예. 약간 코미디 같다, 꽁트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예. 왜냐하면 뒤에 이제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이깁니다 관광을 예. 한까지 이렇게 내걸었잖아요. 예. 걸어놨는데 이제 취지는 일본 가지 말고 관광은 한국에서 하자. 대신 뭐 저 이런 한국 관광 많이 하자 뭐 이런 의도인 것 그렇잖아요.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는 예. 먹을거리도 없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게 참 많아서 예. 힘든 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예. 지금 휴가와 뭐 이 여행을 지금 예. 기대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한테 예. 한국에서도 근데 갈 데가 별로 없으니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이 들려가지고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말씀하셨지만 이 지자체가 나서서 한다는 거 얼마 전에 그 중구였나요? 그 그렇죠. 뭐 노저팬 걸려다가 깃발입니다. 그거 걸려다가 괜히 숟가락 얹힌다고 예. 이런 비판받고 예. 4시간 만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발 이 정부가 또 이 정부 관련된 또 민주당이 몸담고 있는 여당에 있는 이 지자체장들이 예. 제발 이런 국민 감정, 국민이 하고 있는 국민 운동에 예. 숟가락 얹혀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예. 얻으려는 그런 이상한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도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런 극단적인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 대통령 살해하려 총구입했다. 일베글 작성자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요. 이런 글과 함께 무슨 이렇게 총기가 보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이 총기는 일단 뭐 내용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 글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누가 썼는지 지금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주장이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희 평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 뭐 실행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 테러의 전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앞서서도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로 지금 협박 소포가 배달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도 굉장히 좀 어떤 흉기 그리고 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것들 글도 써 있었는데 이런 정치 테러의 조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현상인데요, 지금. 정치 테러의 전조인지는 좀 불확실합니다만 예. 저는 오히려 정치 테러의 전조가 아니라고 해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예. 봅니다. 저 자체가 범죄적이다라고 우리가 확고하게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일베하고 조금 비교도 많이 되는 사이트 중에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도 뭐 직장 상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글들이 올라오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경우는 꽤 많이 있거든요. 예. 저게 문제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더라도 저런 식으로 권총 사진을 올리고 그다음 예. 죽인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긴장감을 조성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 테러의 전조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테러,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라고도 저 볼 자체를 사이버 테러로 볼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라던가 이런 예. 표현의 자유는 열려 있어야 되지만 예. 저 게시물을 올리는 것 자체는 범죄 행위다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수사 당국에서도 그냥 인터넷에 실없는 소리 올렸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어쨌든 먼저 추적을 하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잡는 것부터 철저하게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지금 경찰이 좀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글을 올린 사람을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일단 뭐 살인을 뭐 예비 음모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에 관련된 의도 파악을 좀 해야겠죠. 의도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장난으로 올렸는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예. 그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잡히고 봐야지 이거 확정적인 그 범행 의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들이 예. 생각보다 빨리 잡힙니다. 빨리 잡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이슈가 되면 금방 또 내리거든요. 근데 내리는 게 또 흔적이 돼서 또 금방 잡힙니다. 오를 때 흔적과 내릴 때 흔적이 뭔가 남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잡히기 때문에 의도 파악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치적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극단적 표현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회가 어떤 정치 문제,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또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너무 좀 분열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를 좀 극렬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매우 안타까운 건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그 기사, 비슷한 유의 기사들을 지난 몇 년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느낌상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글쎄요. 이런 걸 우리가 이거 막는다고 해서 막혀질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해서든 이런 걸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터넷 사이트들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글들이 자꾸 많게 되면 이거 정치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는 글이라서 저런 글들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패널 4분의 한 방이 있는 분석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유승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이 나온 이후 어떤 한 정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또 대립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기사 지금부터 보겠는데요.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요. 네 분께 미리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유승민 의원, 한국당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걸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적어주세요. 이유를. 알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돌아오길. 보수 통합 불지피는 한국당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TK 대구 경북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우파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맥이 통한다. 지금 이렇게 소개돼 있고요. 그러자 유승민 의원이 소속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듯하다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당사자죠. 통화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에 갈지 안 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러브콜을 보낸 거거든요. 자, 그러자 박근혜 탄핵 입장 정리 전제 않고는 공연불이다.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강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나경원 러브콜에 유승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당 권유 놓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술렁. 장제원 의원 나경원 용기 있는 구상이다. 이렇게 좀 칭찬을 했고요. 김진태 의원 올 마음 없는데 몸값 높이는 거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손학규 대표 유승민 이제 솔직해져라. 솔직히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얘기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통합 안 하면 한국당 미래 없다 발언하신 거예요? 그냥 평소 생각입니다. 다른 특별한 지금 시기적 배경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드릴 정도가 아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제가 지금 꼭 못 박아서 지금 당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큰 틀의 그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승민 대표랑 사전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내지 유승민 의원 계열과 나경원 원내대표 내지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손학규 퇴진을 얘기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유승민 대표 만날 기회가 없으세요?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먼저 답이 없네요.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미소를 지며 얘기하고 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참 불편함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네 분께 같은 질문 드렸습니다. 유승민 의원 총선 앞두고 한국당으로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김수민 평론가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갈 걸로 보세요? 안 갈 걸로 보세요? 제가 못 사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못 사귄다? 예, 아마 다른 세 분하고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 간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면 이게 좀 비슷한 게 예전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유승민계를 몰아낼 테니까 민주평화당 의원들 좀 건너와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가는 순간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거꾸로.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유승민 의원하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유승민 의원이 설령 자유한국당하고 좀 합칠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렇게 이제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화답을 해가지고 옳았구나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른바 천기 누설이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일지라도.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히려 바른미래당 내에서 유승민 의원하고 척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신이 난 것 같아요. 이것 봐라. 자유한국당에 붙기 위해서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를 흔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더 신이 나버린 상황이라서 저는 진짜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끌어들이려고 저런 발언을 한 것인지도 조금은 의심스럽다. 진짜 한국당으로 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거를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배경이나 구조를 보면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시점은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예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할 때 김무성 의원 등등해서 다 건너갈 때 같이 가던가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 들어갈 거면 좀 진작에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승민 의원 쪽에 좀 흔쾌한 조건을 제시를 못했던 것 같고요. 이제 와서 유승민 의원 또 다시 들어가기는 대단히 힘들고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봐도 우리 공화당이 또 별도로 이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우를 추스리기도 대단히 어려운.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의 그 옛날 식구들을 다시 받기도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가 이게 가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화면 좀 봐주세요. 나경원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지금 각각 어떤 입장인지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유승민 의원과 통합 안 하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유승민 의원과 연결을 지은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자, 그러자 유승민 의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재영 전 의원. 네. 일단 간다 안 간다 판단해 주시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은 본인 아마 저는 이제 평론가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끌어들이거나 소위 말해서 다시 통합하고 싶으면은 다른 전략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 자유우파 진영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예. 지난 2번, 3번의 선거가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입장 정리, 그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 저도 지난번 작년 여름에 이제 그 지방선거 끝나고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사퇴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도 줄곧 주장했던 것이 우파 진영은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줄곧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지금부터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이런 그 내용들이 스며들 수 있을 것 같고 통합이란 문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정확한 내용을 보면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분을 예. 건드려 몸값만 높여줄 필요가 없다. 예.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오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닌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게. 이것도 완전히 그냥 선을 그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저는 언젠가는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용 전 의원과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지금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김수민 평론가는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자체 이게 더 부담이 돼서 못 갈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전 의원은 그게 가랑비에 어떠든지 이게 분위기를 잡는 거다. 이렇게 보셨네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간다라고 쓰셨네요. 네. 간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그 자유한국당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 이번 선거 다음번 총선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삭 죽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들 우리공화당이라든지 거기서 말하는 이삭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뭐 우리공화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서 떨어져 나가는 뭐 소속 의원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분열돼서 나오는 그 의원들을 이삭을 잘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승민 의원도 그 이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뭐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지만 지금은 유력한 대통령 그 후보로 볼 수는 없거든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미 국민들한테 이미 그 이미지를 소진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승민 후보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건너가서 그 상징적인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안 간다면 안철수계와 함께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철수계와 제3의 길을 다시 도모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가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표께서도 간다라고 쓰셨네요. 예. 이번 일까지 쓰셨네요. 그리고 또. 이번 일이 촉발된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죠. 인터뷰에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을 수도권에 출마하는 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출마 지역까지 좀 그렇죠. 얘기도 했어요. 나 원내대표가 실없는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 상당한 저는 얘기가 진행된 거 아니냐 물밑에서 이렇게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 그럼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그러면? 그 눈빛을 봐요. 눈빛이 옛날처럼 화난 눈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통화를 안 하고 만난 적이 없지만 누가 가운데는 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간접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하시는 통화 거예요. 안 하고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 요새 SNS도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은 당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게 자유한국당도 필요하고 유승민 의원도 필요해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미래가 없습니다. 바르지도 않고 미래도 없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얘기 중에 미래를 얘기했어요. 유승민 의원하고. 대구 가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쉽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입장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게 본인의 정치 생명을 길게 하는 거다. 뭐 염치가 없어서 안 간다 이런 말도 했지만은 정치인들은 선거 발표하는 날 백수하고 국회의원하고 두 가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회의원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유승민 의원이 필요하죠. 자유한국당이 두 가지 착각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만 계속 두드리면 표가 올 거다. 안 오잖아요.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안 오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또 하나 착각. 보수 통합 안 해도
이길 거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옛날에 삼김, DJP 연합이나 예. YS가 그 정의당 그때 그 당시에 예. 노태우 대통령 때 들어간 거 왜 적이지만 손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김동인 소설 제목이 생각났어요. 예. 발가락이 닮았다. 유승민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이 서로 감정은 많이 틀어졌지만 닮았다. 발가락만 닮아도 우리는 형제라고 손 잡아야 된다. 삼김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만 같아도 동지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예. 하나만 틀려도 적이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정치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비판하고 욕해야 되지만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욕먹을 각오하고 우리는 하나다 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발가락만 닮았으면은 부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다의 이유는 그럼 압축하면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유승민 의원도 미래가 있고 자유한국당도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세 분은 간다, 한 분은 안 간다.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 얘기 2명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보시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는요,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뒷말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화면 봐주세요.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언을 하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이 7월에 그냥 일본이 아니고요. 우리 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 일본이 7월에 수출 규제 말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죽창과 지소미아 파기 이야기만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이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다음 화면 봐주시죠. 이게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에서 상세한 설명 자료를 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종이 보이시죠? 이런 서류인데 여기 좀 압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습관적으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일본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들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우리라는 표현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는요. 우리 기다려주진 의원님들께 우리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그러면 모 방송, 우리 KBS는 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고엽제 전우 여러분, 여기 뭐 신문사 이름도 하면서 우리라고 또 썼네요.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그래서 습관적이지 일본과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 이거 의미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한국당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직접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거는 죽창가, 추경탓, 쥐소미아, 파기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저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리 표현은 의미가 없다. 때론 연결어처럼 덧붙여진 것이다. 말버릇이자 단순한 습관이다. 한국당이 개명을 했습니다.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때가 있긴 하죠. 예. 뭐 자기 편도 예. 아닌데 우리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우리 MBN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 CNN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한 언어 습관인 거죠. 근데 저 자리에 일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아시아 무슨 회의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라고 쓴 것은 물론 어느 정도는 말버릇 습관에서 연유한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인 건 맞다.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국민들 중에 상당수의 생각이 예.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때문에 친일로까지 비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부에 자꾸 친일 프레임을 지금 네. 걸고 있다 뭐 이런 불만이 있죠 지금요. 네, 근데 본인들도 이제 예. 정부를 비판하느라 너무 지나치게 친일로 비춰지는데 아. 좀 그 무신경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네. 이재용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얼씨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우리란 단어를 항상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가까이서 저 얘기 좀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되게 많이 봤고요. 예. 진짜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문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나경원 대표가 그냥 항상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보면 그냥 단어를 시작하기 위해 무슨 말을 시작하기 위해 그냥 앞에 붙인 수사인하면 마찬가지인데 그걸 저렇게 연결시키는 게 또 이 시점에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 대상은
뭐 된 것 같긴 하지만 진짜 해도 조금 그러니까 지금 오버한 것 같네요. 자유한국당을 빼 나머지 여당과 야당들이 논평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했어요. 네. 저게 뭐냐, 저게 습관이라고만 볼 수 있는 거냐, 지금 상황에서 왜 저런 얘기를 굉장히 호되게 비판하는데 그러자 한국당이 저런 해명자를 내는 겁니다. 습관이다. 과거에도 이렇게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꽤 뒷말과 좀 회자가 된 내용에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화면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한복 벽화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벽화에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붉은색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한국 아티스트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벽화는 미셸 오바마의 고향인 시카고 도심의 한 건물에 그려졌는데요. 작가는 흑인 여성으로 영부인에 오른 그녀가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이란 점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실시간 차단입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 이제 AI가 잡아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는데요. 걸려온 전화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 위험도를 진단해 알려주는 거죠. 서울지방경찰청이나 대포통장 같은 단어는 물론 대화 패턴까지 분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이 910만 원에 달한다는데요. 특히 이런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밧줄 연행입니다. 말을 탄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밧줄로 묶어 끌고 가는데요. 1800년대 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충격적이게도 며칠 전 미국 텍사스에서 포착된 겁니다. 이 남성 무단 침입 혐의로 붙잡힌 거라는데요. 쏟아지는 비난에 경찰은 서둘러 사과했고 남성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